안녕하세요. 저는 밑바닥 인성의 시가와 끝을 내고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이혼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느냐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저조차도 제가 겪은 일들임에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어이없고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아직 30도 안 된 저는 짧지만 참 강렬한, 그것도 몹시 안 좋은 쪽으로 강렬한 결혼 생활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을 끝으로 이혼을 선택했죠. 혼인 기간 자체도 너무 짧고 아직 젊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까지 달았으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꾸역꾸역 결혼 생활 더 유지했으면 무슨 꼴을 더 받겠나 싶어서 빠르게 이혼한 게 차라리 낫다 싶기도 해요. 또 얼마 전 이혼한 전 시가에 대한 후일담을 듣고 나서 그래, 그 못된 것들이 잘 먹고 잘 살 리가 없겠지. 자조적인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해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는 아니고 대학교 졸업은 했고 빨리 취업은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그중 한 곳에 합격이 되었고 다니게 되었죠.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는데 힘들기도 하고 회사 내 텃세도 꽤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일정 기간 다니면 월급을 올려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근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입을 싹 닫더라고요. 제가 그 일로 문제 제기를 하니 회사 사정이 어쩌고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어쩌고 하면서 돈은 못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진 저한테 첫 회사인데도 일을 참 잘한다고 칭찬했으면서 약속대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니 이제는 제가 일을 못해서 약속된 월급 인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 외에 대표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아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힘들고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회사 자체도 작은 데다 크게 비전도 없었고 대표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랑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도 1년 넘기면 오래 다닌 거다 할 정도로 퇴사가 많은 곳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계속 다닌다고 해도 뭐라도 남는 게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일적으로도 크게 배울 게 없고 커리어 측면에서도 그저 그랬고요. 하지만 당장 그만두고 뭘 해야 하나 비슷비슷한 회사밖에 못 들어갈 텐데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코딩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창 코딩이 대세이기도 했고 저도 평소에 컴퓨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프로그래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회사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학원은 비교적 일찍 마쳤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학원에서도 가깝고 시간대도 딱 맞는 알바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분식집이었고 저는 거기서 서빙도 하고 배달 전화가 오면 주문도 받고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어요. 바쁠 때만 몇 시간 아주 바쁘고 보통 때는 널널한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회사도 제법 있어서 직장인들이 간단하게 식사하러 오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학원 마치고 나면 곧장 분식집으로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 김하영 맞지? 바쁘게 포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더라고요. 어? 현규 오빠? 맞네. 야, 반갑다. 그 남자는 현규 오빠라고 저에게 2살 터울인 오빠의 동네 친구입니다. 오빠 고등학교 때까진 제법 친해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지만 오빠가 대학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본 적이 없었죠. 하여튼 고등학교 때는 집에 자주 왔기에 저하고도 자주 보고 좀 친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6, 7년 만에 다시 보는 거라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냐? 그러게요. 현규 오빠는 그러면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근데 너 여기서 일해? 아, 알바. 알바? 대학교 졸업 안 했니? 했지. 근데 웬 알바? 실은 그런데 포장 주문이 너무 밀려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바쁘거든. 아, 그래. 그럼 번호라도 찍어줘. 아니면 명함 줄 테니까 연락해줘.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헤어지긴 아쉽다.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알았어. 명함 줘 그럼. 내가 전화할게. 저는 급해서 일단 형규 오빠의 명함을 받아 앞치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급하게 끝냈죠. 그날 퇴근하면서 형규 오빠의 명함을 꺼내봤는데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와, 오빠 좋은 데 들어갔구나 생각했죠. 그러면서 잠깐 형규 오빠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여졌습니다. 친구 동생이니까 그냥 예의 삼아 밥 사준다고 명함 준 건데 진짜 연락하면 내가 눈치 없는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또다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주문을 하러 부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형규 오빠였습니다. 어머, 오빠! 나 저녁 먹고 들어가려는데 만둣국 하나만 해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형규 오빠는 만둣국을 먹는 사이에 저는 밀린 포장과 배달 주문을 다 끝냈을 때였습니다. 형규 오빠가 계산을 하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언제 맞춰? 1시간 뒤에. 잘 됐네. 나 요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라는 겁니다. 갑자기 술 약속을 잡으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거절할 말도 생각이 안 났고 또 저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먹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근처 맥주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곧장 맥주집으로 갔더니 오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다녔던 회사 얘기도 하면서 별로 비전이 없을 것 같아 그만두고 코딩 배우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오빠도 자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더니 근데 며칠 전에 내가 너한테 명함 줬잖아. 왜 연락 안 했어? 버렸어? 버리긴 갖고 있어. 진짜 연락하란 말인 줄은 몰랐지. 당연히 진짜 연락하란 말이지. 그럼 내가 괜히 명함 줬겠냐? 우리 오빠랑은 아직도 연락 잘해? 예전처럼 자주는 못 보고 하준이는 나와 살지? 회사 기숙사. 근데 하영이 너는 더 예뻐졌다. 고등학생 때도 워낙 예뻤지만. 아, 그래? 분식집에서 썩힐 미모가 아닌데. 그 말에 저는 크게 웃었죠. 분식집에서 썩힐 미모가 따로 있어? 어쨌든 너 참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보기 좋아. 오빠야말로 열심히 살았네.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회사도 대기업 다니고. 회사는 운이 좋았지 뭐. 그리고 나야 워낙 우리 엄마가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시켰잖아. 맞아. 오빠네 어머니 유명하다고 그랬어. 하준이한테 들었냐? 실은 오빠네 어머님이 우리 오빠 보고 형규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대. 정말? 우리 엄마가? 솔직히 오빠네는 잘 살고 우리 집은 좀 그랬잖아. 게다가 우리 오빠는 성적도 그냥 그랬고. 오빠네 어머님 입장에선 오빠가 우리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으셨나 봐.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네. 하준이한테 미안하다. 지난 일인데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준이 만나서 다음에 사과라도 해야겠다. 에이, 뭐하러.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데가 있어.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셔서 그런지 집착도 좀 심하시고 나한테 바라시는 것도 많고. 예전에 우리 엄마 회초리 들고 나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그랬다니까. 공부하다가 잠들면 때리려고. 정말?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 덕분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학교 나오고 직장도 잘 간 것 같기도 해. 어머님 덕분에 오빠가 잘 된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연히 만난 오빠 친구였고 당연히 그날 하루 웃고 떠들고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 분식집 앞으로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물론 저도 갈수록 오빠에게 호감이 생겨났기에 싫지 않았어요. 오빠와 저는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따로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학원에서 모든 교육과정 이수를 끝내고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 후 취업 자리를 한창 알아보고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규 오빠랑은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죠. 너무 놀라기도 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다 보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형규 오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형규 오빠 역시 몹시 놀라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지 당황해하고요. 저는 형규 오빠의 그런 반응을 보며 크게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갑작스런 임신이다 보니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형규 오빠의 얼굴에서 낭패스러운 표정이 너무 역력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 제가 먼저 수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도 했죠. 형규 오빠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오빠 발목 잡는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리고 오빠네 어머님이 나를 반기실 것 같지도 않다고 했죠. 그렇게 치맛바람이 세고 아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분인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분식집에서 알바를 하는 제가 눈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망 안 할 테니 좋게 헤어지자고 했고 저 혼자서 가족들 몰래 수술하고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규 오빠의 연락도 다 끊었죠. 그런데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형규 오빠는 술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도 제 임신 사실을 다 알게 되고 휴가차 와 있던 저희 오빠까지도 알게 되었죠. 오빠도 화가 많이 나서 형규 오빠를 가만 안 두려던 걸 제가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하여튼 형규 오빠는 저랑 헤어지고 나서 깨달았다며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대요. 자기가 엄마 설득할 테니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형규 오빠를 보며 저도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형규 오빠가 하자는 대로 따르자.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오빠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이다. 오빠만 믿고 가보자 라고요. 그렇게 형규 오빠는 어머님에게 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의 반대는 형규 오빠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단박에 제가 일하는 분식집에 찾아오셨어요. 화를 참는 얼굴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셨고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잠깐 카페로 나가서 어머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으며 몇 번이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너 형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하준이? 걔 동생이라며. 네, 맞습니다. 걔가 누군가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기억나. 우리 형규 친구 중에 제일 집도 못 살고 공부도 못했던 걔지? 어머님은 저희 오빠를 대놓고 모욕하셨고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 아까 그 분식집 거기서 일하니? 대학은 안 나왔어? 나왔고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데? 제가 대학 이름을 말하자 표정이 더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대학이 있는지 이름도 잘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했나 봐. 인물은 판판하니 노는 거 좋아했나 보다.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은 나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형규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내가 가만히 조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우리 형규랑 너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우리 집은 너도 너네 오빠한테 들어서 하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어. 사는 형편 아쉬울 것 없고 우리 형규도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다. 알지? 네. 단점이라 하면 내가 남편하고 이혼한 거. 그래서 형규가 아버지랑 같이 안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너는 참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하영입니다. 그래, 하영이 너는 네가 생각해서 우리 형규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제가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형규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그런 거 안 중요해. 아직 어려서 그런가 순진한 건지 뻔뻔한 건지. 하영아, 결혼도 서로 급이 맞아야 하는 거다. 아니면 나중에 탈락. 지금은 너네가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지언정 그거 오래 안 가. 내가 너보다 오래 산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충고하는 거다. 결국은 서로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닮은 점이 많아야 오래 가는 거거든. 그리고 너 애기 가졌다던데 맞아? 네. 아휴, 미친다 내가 정말. 사귄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냅다 애부터 가져? 나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제 책임도 있지만 형규 오빠의 책임도 분명한데도 저 혼자만의 잘못인 것 마냥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병원 가서 수술 잘 받고 남는 걸로 약 한 채 지어 먹어. 그리고 나중에 하영이랑 잘 어울리는 좋은 남자 만나. 우리 형규는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봉투를 본 저는 못 참고 흐느꼈고 어머님은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시고는 자리를 황급히 뜨셨어요.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곧바로 형규 오빠에게 전화해 헤어지자고 하고 몰래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형규 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는 찾아와서 자기가 엄마 설득하겠다고 수술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렸죠. 저는 내가 왜 그런 모욕까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헤어진다고 했는데 형규 오빠는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 쏟고 결국 형규 오빠가 하자는 대로 기다리게 되었어요. 형규 오빠는 어머님 앞에서 저랑 결혼하겠다고 아니면 집 나가서 인연 끊고 살겠다고 했대요. 그래도 어머님이 꿈쩍을 안 하니 나중에는 정말 짐 싸서 나와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큰 아들이 결혼 허락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어머님 뒤로 넘어가고 다시 저희 분식집 찾아가셨대요. 하지만 저도 분식집 그만뒀었습니다. 형규 오빠가 분식집 그만두고 어머님 연락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어쨌든 결혼 허락은 받고 싶어서 오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오빠가 인연 끊겠다 어쩐다 색 난리치고 제 뱃속에 애는 자라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형규 오빠로부터 결혼 허락 떨어졌다는 전화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어머님 눈에 안 차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하면 언젠간 저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도중 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유산이 되었던 거죠. 잘 크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유산이 되면서 저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이제 애도 없는데 이 결혼을 왜 굳이 해야 되느냐며 다시 결혼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형규 오빠가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 허락하셨을 때 나중에 뜻이 바뀌기 전에 우리끼리 혼인신고하자고 했거든요. 결국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는 어머님도 더 이상은 반대를 못하셨죠. 하지만 저에 대한 미움은 훨씬 커지셨던 것 같습니다. 불려시 같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순진하고 착한 아들 꼬여내서 혼인신고했다고 생각하셨고 또 나중에는 임신 자체도 저의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결혼 허락해달라고 생쇼한 거 아니냐까지 생각하셨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고 탐탁치 않아 하셨으면 사실 그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형규 오빠의 모습이 믿음직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규 오빠만 믿고 따라갔죠. 그런데요. 어머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랑 무조건 결혼하겠다던 형규 오빠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저에게 시들해져 갔습니다. 저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매달렸던 사람인데
그 타오르던 열정은 양은 냄비 마냥 참 빨리도 식더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어머님의 결혼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랑 결혼했다기보다 평생을 엄마 말을 따랐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형규 오빠의 그 일탈적인 반항심에 저는 이용당한 것 같고요. 하여튼 결혼과 동시에 저는 어머님 때문에 매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살지는 않으니까 대신 안부 전화는 꼬박꼬박 하라고 하셨죠. 정작 아들인 남편하고는 일이 있을 때 말곤 통화 안 하시면서 저한테는 안부 전화를 무조건 하라고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약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아침 문안 인사 안 드렸다고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니?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문안 인사나 하라는데 그것도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 어머님, 제가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핑계 좋다. 너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깨부리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너 좋은 마음으로 허락한 줄 아니? 마지못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양보한 거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도 안 드는 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너도 그만큼의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상처되는 폭언과 잔소리를 시작하세요. 어머님의 말들은 송곳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 듣는데 제 자존감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또 툭 하면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살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을 시키셨죠. 하루는 상부장에 있는 그릇들 다 끄집어내고 상부장을 세제 뿌려서 다 닦고 정리하라고 하세요. 또 어떤 날은 온 이불을 다 꺼내서 밟아서 빨래를 하라고도 하시고 산더미 같이 쌓인 배추로 김장을 하라고 시키신 적도 있죠. 내 아들 밥 굶길 생각 말라고 반찬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내내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머리가 멍청하냐,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다, 왜 이렇게 느리냐, 간도 못 맞추냐 등등. 어머님은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뭐라고 하셨고 하도 그러시니 어머님 앞에만 가면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장도 없이 집에만 있다며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남편 월급만 축내냐며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저를 맞이한 복수라도 하듯이 저를 미워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든 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지켜주겠다고 저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했던 남편은 빠르게 마음이 변했고 저에게 몹시 심드렁해졌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었어요. 연애 때는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저랑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말하면서 피하거나 그런 것도 모르냐며 무시하는 말도 잘했습니다. 제가 서운해서 얘기라도 할라 치면 한숨 쉬며 자리를 피하거나 집을 나가기도 일쑤였어요. 저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운 결혼 생활이었고 저 역시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싶었고 비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갔을 무렵 남편은 바람까지 피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 같은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이었고 남편 폰을 통해서 둘의 카톡 대화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둘의 대화는 결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나눌 법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끈적거리는 대화가 오갔는지 그들이 얼마나 추접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 알게 되었죠. 게다가 기간도 저랑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그 여자랑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심지어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여자였죠.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바람이라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은 남편과 어머님과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엄마, 예리가 엄마 선물 샀대. 뭐 샀는데? 홍삼. 엄청 비싼 거야. 고맙게. 걔는 어쩜 그리 통이 크다니.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비싼 것만 하고 다니고 선물도 그렇게 고가의 선물만 하고. 예리네 집 꽤 잘 사나 보다. 그런가 봐. 나한테도 명품 선물 잘해줘.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돈을 잘 쓰는 거 봐서는 집에 돈이 꽤 있나 봐. 얼굴 예뻐.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너랑 같은 대기업 다니고. 게다가 친정에 돈도 많다니 누구랑 참 비교된다. 엄마는 예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런 며느리 얻고 싶었거든. 홍삼 퇴근할 때 가져다 줄게. 예리 젓갈 좋아한다고 했지? 좋은 거 사놨으니 가지고 가라. 좋아하겠네. 예리랑 한번 밥 먹으러 같이 와. 걔가 내 며느리 해야 되는데 애 먼 년이 떡하고 지키고 있네. 이제라도 하면 되지. 너 빨리 이혼하자고 하던지 무슨 수를 써. 그러게 내가 그런 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말 안 듣더니 잘한다. 이제라도 잘 들을게요.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니까. 하여튼 예리 데리고 와. 어머님 역시도 남편 상간녀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랑은 이혼시키고 그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바람피는 아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이혼하라고 종용하고 그 상간녀 먹고 싶어 하는 거 해주고 놀러 오라고 하다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허락하셨기에 저를 받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셨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저랑은 이혼하고 새 와이프 얻을 생각만 하고 있고요. 결혼을 했음에도 그 미친 모자에게 저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저 쓸모없고 마음에 안 들어서 치우고 싶은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자기 폰을 제가 훔쳐봤다며 저 같은 여자랑 못 산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 김에 계획대로 이혼하려고? 어머님이랑 계획 세웠잖아.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갈아탈게. 진짜 지겹다 지겨워. 도대체 언제까지 내 폰을 훔쳐본 거냐? 할 말 없으니 딴소리야?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그 난리 쳐가면서. 나는 분명 헤어지자고 했잖아. 네가 매달린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됐어. 엄마가 헤어지라고 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지. 그때 헤어졌을 때 영영 헤어졌어야 되는데. 뭐라고? 나랑 결혼한 거 후회라도 한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그때 도대체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런 것도 이혼 사유라고 지가 더 난리치더군요. 그리고는 다음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한테는 이혼해달라, 우리는 인연이 아니다라면서 저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제가 자기 뺨을 때린 것을 문제 삼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가정폭력이다라며 협박했고요. 한때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전까진 안부전화 한 통만 안 해도 그 난리를 치던 분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님 댁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보나마나 남편이 거기에 있을 거고 저도 대놓고 따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 댁으로 갔을 때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 어디 갔다 오는지 남편 차가 어머님 댁 앞에 멈춰 서더군요. 저는 잠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차에서는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외간 여자가 함께 내렸습니다. 셋은 한 가족처럼 하하호호 떠들며 집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연히 제 남편과 바람을 피는 그 사무실 여자였으니까요. 남편과 그 여자의 카톡 대화를 봤을 때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도 보게 되었어요.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이름은 한예리라고 저장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예리라는 여자가 어머님, 남편과 함께 자연스레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아, 어쩌면 저 여자가 저기서 같이 사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이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시가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접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할 말 없다. 돌아가라. 저는 있어요. 저 현관 비밀번호 압니다. 저 왔다고 초인종 누른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라고 들어와? 하지만 저는 비밀번호 누르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폰으로 촬영도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과 그 여자도 당황하더라고요. 뭐야? 폰 안 치워? 하면서 제 폰을 뺏으려는 거예요. 저는 폰 뺏어봤자 라이브 방송 녹화 킨 거라서 어차피 녹화 다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바람 펴서 집 나간 것도 모자라서 아예 상간녀가 이 집에 같이 있네? 어머님, 저 여자가 왜 이 집에 있어요? 있을만 하니까 있지. 내가 내 집에 누굴 들이든 뭔 상관이냐? 누굴 들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들 내연녀면 말이 다르죠. 며느리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아휴, 지겨워 정말. 저는 한쪽에서 서 있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봐요, 한예리 씨. 제가 본인 이름을 알고 있자 놀라더라고요. 인물도 잘났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면서 왜 유부남하고 이래요? 총각 만나요, 총각.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행패 그만 부리고 나가라고 저를 계속 밀치더니 제 폰을 집어 던지고 밟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방금 찍힌 거 다 저장됐어. 네가 지금 한 행동도 전부 다. 해! 녹화. 진짜 지긋지긋하네. 제발 이혼 좀 해줘라. 나 너랑 못 살겠다.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 하면서 그 모자는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데 비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상간녀는 보호하면서 저한테는 나가라고 떠미는 어머님과 남편. 비참한 심정으로 박살이 난 폰을 들고 그 집을 나갔습니다. 증거 수집은 됐을지언정 정말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폰을 박살내기 전까지는 전부 다 녹화 및 저장이 되었고 그전 대화 캡처들도 있어서 그 영상과 캡처 사진을 증거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상간소송하고 남편네 회사에도 다 알려서 그것들 개망신 줄 거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상간소송도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제 승소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라도 위자료를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 가압류도 걸어 놓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 수집 중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꽤 놀랐고 어쩌면 이렇게 이혼을 해주는 게 그것들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계획대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모두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저는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계속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똥줄이 탄 남편과 어머님은 저에게 위자료와 별도의 돈을 줄 테니 소송은 취하하고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소송은 무조건 할 거지만 이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버텼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요? 하지만 어머님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기로 했고 저도 결국 못 이기는 척 이혼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소송도 취하만 해주면 위자료 명시한 것보다 더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물어봤죠. 아들 이혼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낸다니 그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요? 너랑은 비교가 안 되지. 명문대 석사 출신에 우리 형규랑 같은 회사 다닌다. 걔가 1년 연봉만 해도 얼만데 분식집에서 알바나 하던 너랑은 급이 달라. 어머님 급 참 좋아하시네요. 네,
어머님 급에 맞는 새며느리 잘 얻어보세요. 저도 성물 같은 어머님하고 마마보이의 찐따 찌질이 같은 어머님 아들하고는 이제 인연 끝내고 싶으니까요. 뭐? 찐따 찌질이? 속물? 유부남이랑 떡하니 바람핀 상간녀라도 조건만 좋으면 좋다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더 하겠나요? 어디 잘 들여보세요. 물론 이미 집에 들여서 돈 것까지 하지만 원하시는 대로 저는 나가 드릴 테니 약속된 돈이나 제대로 주세요. 그렇게 저는 짧은 결혼 생활에 비해 큰 액수의 위자료와 돈을 받고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랑 빨리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랑 결혼시켜서 정착시키고 싶은 어머님의 다급한 때문이었죠. 속은 쓰려도 그나마 돈은 제대로 받아내고 끝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위자료 소송도 취하하고 남편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서 난리치지 않아도 그 여자를 집에 들인 어머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문제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굳이 제 손에 피 묻히며 저까지 망신당하고 마음고생하며 뭔가를 터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두고 그 인간들이 망해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이랑 저는 이혼했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발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 생난리를 친 것이 무색하게 짧고 허무한 결혼 생활을 끝냈죠. 그리고 남편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불이 나게 그 여자랑 다시 재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받은 돈은 통장에 잘 들고 있고 그때 딴 자격증으로 프로그래머 일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나쁘지 않은 조건의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취업 후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아주 재밌는 소식을 오빠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어요. 오빠도 제 이혼 문제 때문에 제 전남편에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친구로서 인연을 끊은 것은 당연하고 길 가다 마주치면 가만 안 둔다는 소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해서 아주 웃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저랑 이혼시킨 후 그 여자를 새며느리로 들인 시어머니가 제 예상대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 시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쫓아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빚쟁이들이었죠.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소송 때문에 가압류 거는 것을 알아봤을 때 그 과정에서 상간녀가 엄청난 사금융 대출을 받았고 이미 상당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연봉이 적지는 않은데 그 연봉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결국 월급쟁이인데 쓰고 다니는 건 무슨 재벌집 막내딸처럼 엄청나게 써제끼고 다닌 겁니다. 전시모나 전남편이나 한일이가 돈을 잘 쓴다고 부잣집 딸인 것 같다고 하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 소비 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써제끼는 건 점차 늘어나는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니 결국 카드 돌려막기하고 현금 서비스 받고 그러다가 결국 사채까지 손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과압류 알아보던 과정에서 그런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 요구 조건 받아들이고 바로 이혼해 줬던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빚이 상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간소송에서 제가 이겨봤자 제 위자료를 제대로 줄지도 모르겠고 또 그 여자의 엄청난 사치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도 머지않아 제대로 식겁할 거란 걸 알았거든요.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웬만해선 내려오지 않는다던데 그 여자도 돈을 물쓰듯이 쓰는 버릇이 고쳐질 리 만무했습니다. 어쩌면 전남편네 어머님이 건물 임대업 하시고 돈이 꽤나 있는 것 같으니 유부남임에도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어머님은 그 새며느리라는 작자가 부잣집 딸은커녕 돈 잡아먹는 귀신인 줄도 모르고 저한테 위자료며 합의금까지 넉넉히 줘가면서 이혼시키고 그 여자를 새며느리로 들이신 겁니다. 물론 어머님도 그 여자네 친정이 잘 사는 줄 알고 계산 끝에 그랬겠지만요. 건너 듣기로는 그 여자랑 재혼할 때 결혼식도 초호화로 했다고 들었어요.
연예인들이 하는 호화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만으로도 2천만 원 넘게 썼다더군요. 돈을 물쓰듯 신나게 써제낀 모양인데 그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돈 많은 시댁에서 자기 빚도 좀 해결해주고 도와줄 거란 기대가 있었나 본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전시모는 뒤집어진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 찾아오고 독촉장들이 수도 없이 날아오니까요. 그 여자의 친정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그 여자도 모아놓은 돈 없이 빚만 그득그득하니 좋은 고부 사이 바로 쫑나고 그때부터 개싸움 시작되었답니다. 전시모는 그 여자에게 네가 사치 부린 돈을 우리가 왜 갚아주느냐. 네가 알아서 하던지 니네 부모한테 갚으라고 해라 그러고 그 여자는 이제 한가족 됐는데 도와주셔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질이 전 남편은 증여받은 땅까지 팔았답니다. 어머님 몰래요. 새마누라 빚 갚아주려고요. 그 사실 알고 전시모랑 그 여자 사이에서 육탄적까지 일어나고 이혼 한 해 만에 심각하게 싸우고 있답니다. 하여튼 동네 떠들썩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게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친구로부터 그 소식 전해 듣고 쌤통이라면서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는데 그럴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파토가 빨리 났다 싶었어요. 저랑 자기 아들은 급이 다르다며 급에 맞는 며느리 맞이하겠다고 저 쫓아내고 상간녀 불러들여서 동거까지 시켰던 전시모. 그리고 저 좋다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땐 언제고 반년도 안 돼서 바람피고 저한테 막말하고 몹쓸 짓 했던 전 남편.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 받고 조용히 이혼해 준 뒤 기다렸더니 제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들은 알아서 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더군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안 갚음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서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지니. 욕심 많고 탐욕스럽던 그 인간들이 결국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급이 맞아야 되느니 타령했는데 그 새며느리와 전 남편이 얼마나 서로 급이 잘 맞고 어울리는 수준들인가 싶네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받은 상처가 적지 않지만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제 삶에만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도 많이 생겨요.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제가 잘하고 싶은 일을 찾은 만큼 일에서만큼은 성공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